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오성영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로봇 기술, 우리가 수술용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하게 기회를 주신 광주과학 발명 페스티벌과 금요일의 과학터치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동시에 로봇공학 융합전공 전공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은 의료로봇 및 지능제어 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학생들과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고 있고요. 간단하게 오버뷰를 먼저 시작하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의료용 로봇들, 특히 이제 수술 로봇, 수술을 직접 하는 수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활용 로봇, 그 다음에 수술 로봇으로 다 모든 걸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조금 간단한 기구인 수술용 디바이스, 장치들, 보조 장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봇을 의사 선생님들께 좀 더 잘 사용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조금 같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원격 제어, 햅틱 제어 또는 이를 포함하는 지능형 제어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수술용 로봇을 다루기보다는 좀 더 로봇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봇은 무엇일까요? 노예. 좋은 대답이에요. 왜 노예가 좋은 대답이냐면 조금 더 바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슨 로봇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기계. 오늘 아주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철. 네. 건전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부모님들 세대 저보다 좀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만화 영화인 아톰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게 뭐야? 라고 나오겠죠.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날아다니는, 그 다음에 로봇 태권브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저게 뭐지? 라고 할 텐데 조금 더 최근으로 가면 터미네이터 1984년부터 나온 영화에 나온 이제 그 로봇이죠. 그 다음에 좀 더 감성적인 것에 대해서 다뤘던 바이센테니얼 맨에 대해서 로봇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로봇,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아이언맨 이런 것들이 저기 나오고 퍼시픽 림 이게 로봇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2018년에 알리타, 배틀 엔젤까지 이런 다양한 로봇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로봇이란 정의가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들일까요? 맞습니다. 강아지도 있죠. 네? 그리고 수술 로봇을 그러면 또 수술 로봇도 사람의 형상을 갖느냐?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 알리타 배틀 로봇을 보면 이렇게 생긴 로봇들이 오히려 수술 로봇에 가까워요. 저걸 왜 로봇이라고 부르지? 라는 의아함을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로봇은 정의부터 조금 다시 보면 처음에 어원, 아까 이제 그 노예라고 얘기 나온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봇의 어원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어에서 강제 노동을 얘기하는 로보타에서 A를 빼고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1920년에 이 극작가 카렐 차피크가 이 영화 희극 로썸의 만능 로봇이라는 단어에서 제목에서 처음으로 로봇을 썼었고 요게 그것을 연극화한 만능 로봇이라는 영화인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로봇들을 얘기한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대부분은 이렇게 사람 형상을 갖지 않는 로봇들이 한동안 계속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듯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에서 사용되었던 용접 로봇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혼다 모터스 그 전에도 물론 연구 개발이 되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거는 아시모라는 로봇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사람의 모양을 뜬 로봇들이 개발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많은 로봇들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조금 전에 계속 얘기 나온 게 로봇은
사람의 모양을 가져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렵습니다. 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별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희극이나 소설, 영화 속에서의 정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로썸의 만능 로봇 같이 사람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존재, 또는 가끔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로봇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연구자들은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 많이 정의가 됐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영국, 한국도 포함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부품이나 재료, 기구 등을 다루기 위해서 보완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적 장치라고 정의를 해요.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만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재프로그래밍이 뭘까? 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은 이런 작업을 했다가 여기서 물건을 집어서 이쪽에서 넣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물건이 좀 달라지면 여기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로봇들이 로봇을 바꾸지 않고 재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이라는 정의를 좀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지능형 로봇은 어떤 외부 환경이 있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지능형 로봇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런 관점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직접 만들어 보셨던 그 인공 조명, 이것도 약간은 지능형 로봇에 속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 어떻게 됐었죠? 불이 켜졌죠. 그렇죠? 우리가 손바닥을 치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로봇은 그거보다는 실제적인 움직임을 많이 만드는 것을 로봇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걸 많이 했었을 텐데, 여기 그 인지 판단을 하기 위한 지능을 가질 때 요즘 인공지능에서 크게 이제 발전하게 되고 더 좋은 로봇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분류를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조용 로봇, 산업용 로봇이 많이 쓰였고, 최근에 서비스 로봇, 그래서 이제 뭐 개인 서비스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이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의료용 로봇, 또 그 중에서도 수술용 로봇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제조용 로봇을 조금 더 한번 보면 이렇게 공장에서 지금 차에 이제 공장에서 보면 이 큰 무거운 차체들을 옮기는데 사용되는 거죠. 사람이 이걸 옮기라고 하면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다 못 옮길 수 있는데, 이런데 용접이라든지 어떤 대형 구조물을 조립한다든지 도장,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게 잘 됐는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옮긴다든지 어떤 가공을 한다든지 할 때 로봇이 쓰이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좀 문제가 이제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제 울타리를 쳐갖고 요 안에 절대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로봇이 다 멈추고 사람이 안전하게 여기 다 울타리가 있죠. 여기 사람이 못 들어가는 영역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런 로봇도 물론 수용하겠지만 사람이 같이 작업하는 게 필요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로봇을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로봇들이 개발되면 좀 어떨까라고 해서 협동 로봇이라는 용어로 이런 산업용 로봇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외에 저희가 우리가 서비스 로봇, 아까 제가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서비스 로봇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타입의 로봇을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시모입니다. 2000년도에 처음 공개가 된 로봇이고, 최근에는 뛰고 달리고 악수하고 계단을 오르고 축구까지 하는 로봇이에요. 얼굴을 인식하고 그거에 따라서 악수도 하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하는 로봇이 처음 개발됐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로봇은 카이스트에서 휴보가 가장 앞서 있었고, 이 로봇은 다양한 형태의 버전이 있는데 이 모습은 재난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공장 아주 위험한 환경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로봇이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드릴을 하고 차를 운전하고 이런 경진대회가 예전에 2015년에 있었고 미국 국방성에서 하는 경진대회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이제 1등을 한 로봇이에요.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로봇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런 휴머노이드 탑 중에서 가장 이제 잘 만들어졌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로봇은 미국의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보시면 저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저 이거 못하거든요. 근데 이 로봇은 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아마 동영상을 일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로봇은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죠.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이 로봇하고 이제 공장을 좀 더 멋지게 꾸밀 예정입니다. 좀 더 큰 로봇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큰 로봇 중에서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로봇도 있습니다. 웨스워드라는 한국 미래기술에서 개발된 로봇인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보다는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중 보행이 가능한 여기 사람이 타고 사람이 없을 때도 원격으로 제어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타서 이제 조종도 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기도 했고요. 이게 1.6톤 아주 무겁죠. 큰 로봇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띈 로봇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과 똑같은 로봇들은 안드로이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로봇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몸은 완전히 사람 똑같지 않지만 옷을 입히면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얼굴 표정, 그래서 얼굴 표정이나 이게 쳐다보는 눈 시선 처리 이런 것에 더 초점을 갖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리고 손동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동물들이나 강아지 로봇도 나왔지만 이렇게 코끼리의 코를 닮은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거나 사람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유연 로봇 팔도 있고요. 새처럼 이제 패스트웨어 만든 새처럼 날아가는 로봇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더 작아져서 이제 조그만 이제 벌레 정도의 사이즈에서 날아다니는 로봇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새의 움직임을 오사해서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로봇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보다는 좀 크지만 군사용으로 보스턴 다이너믹스 개발된 로봇으로는 빅독이라는 로봇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업체에서 가장 관점을 가졌던 거는 어떻게 안전하게 위험 환경에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제어를 할 것이냐라는 거고 이렇게 미끄러운 환경, 산악지대 이런 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로봇들이 개발됐었고요. 그리고 그걸 좀 더 공장에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거 좀 이렇게 이건 지금 잠깐만요. 이게 여러 대가 겹쳐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제가 음악을 꺼서 안 보여주는데 이렇게 로봇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아지 형태의 로봇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좀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 MIT에서는 이 보시는 것 같이 치타 로봇, 사람보다 훨씬 빨리 뛸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이 개발되어 있었고 이거는 한 10몇 년 전 로봇인데 최근에는 카이스트에서도 더 빠른 로봇을 개발했다는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뛰고 장애물이 있으면 뛰고 사람도 훨씬 빠르게 될 수 있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람 형태는 아니지만 사람을 도와주는 이렇게 우리가 외골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뼈 바깥에 있는 뼈의 로봇 또는 영어로는 엑소스켈레톤 타입의 로봇도 개발되고 있고요. 이거는 힘을 보조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옮길 때 힘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할 때 이 몸을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로 로봇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의료용 로봇들은 좀 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로봇들 말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의료 로봇 쪽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군사용 로봇보다는 저는 이제 의료 로봇을 좀 더 관심이 있는 게, 군사용 로봇은 이제 사람을 해치는 로봇이고, 물론 이제 군사용 로봇들이 사람을 보호하긴 하지만 의료 로봇은 사람을 살리는 로봇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도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술에 쓰이는 로봇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에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다양한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술 의사분들이 연습을 하기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손이나 발이 이제 다쳤을 때 그걸 대체하기 위한 의죽들도 요즘은 로봇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용 로봇 쪽에 관심을 좀 더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왜 수술 로봇을 써야 될까요? 네. 와, 대단한데요? 박수. 네? 지금 말씀한 건 손이 떨리거나 할 때, 또는 위험한 환경에 갈 때 로봇이 더 이상 못 가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목적도 있긴 한데 좀 설명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수술의 정확도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아주 잘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요 로봇은 뼈를 깎는 로봇이고요. 요 로봇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뼈에 어떤 스크류를 박는 로봇입니다. 척추용 로봇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로봇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형상을 가공하거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바늘을 정확하게 찍는 로봇들이 개발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수술 부위의 최소화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수술을 할 때 너무 크게 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이 최고의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한 건데, 이게 그 로봇을 쓰면 수술 부위를 조그맣게 하고 그 안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수술 부위 로봇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CT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술 영상 중에 이제 CT라고 하는, 그리고 또 MRI라고 하는, 초음파라고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뼈 보이세요? 혹시 제 몸에 있는 뼈? 안 보이죠? 근데 이 뼈가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 눈으로 보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이 뼈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또는 여기 머리에 종양이 암이 생겼을 때 그 종양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그 정확한 위치를 가서 제거하거나 약물을 주는 그런 효과를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수술 로봇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세계의 대표 수술 로봇들에 대해서 보시면, 그 전에 제가 용어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딱 기존 있지만 복강경, 혹시 복강경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복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개복이라고 하는데 배를 연다라는 거죠. 배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 20-30년 전에는 주류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여기에 구멍을 한 2-3개만 넣고, 보시듯이 구멍을 2-3개만 넣고 이런 막대기로 되어 있는 수술 도구를 넣고, 여기 이제 긴 카메라를 넣고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게 훨씬 좋아요. 회복 시간도 짧고 수술 부위도 적고 고통도 작고. 단점이 뭘까요? 네, 뭘까요? 네? 안 아프다. 네, 안 아픈 건 장점이죠. 네, 앞에. 그럴 때 비용, 네, 비용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비슷합니다. 네, 아주 잘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열면 여러분들 어떤 로봇, 레고를 조립할 때도
이걸 직접 조립하면 쉽죠. 근데 젓가락으로 잡아서 직접 조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렵죠. 그래서 수술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술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각각의 수술에 대해서 꼭 복강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에 이제 최적화된 로봇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게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수술은 이제 다빈치라고 하는 그 다빈치 수술 로봇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이 가운데 거부터 보면 여기가 로봇 팔이에요. 로봇 팔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서 아까 카메라와 막대기 형태의 수술 도구를 공중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대신 의사 선생님 대신 움직이는 로봇이 되겠고요. 이 막대기처럼 생긴 수술 도구가 끝에 굽혀지는 등 아주 움직임이 더 많아지는 이런 그 수술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카메라는 이제 3차원으로 이제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3차원으로 보이게, 그리고 의사 선생님 여기를 보면은 정말 이제 입체감이 느껴지는 수술 환경을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고 이걸로 제어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 얼마나인지 알죠? 개 손톱만한데 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 포도 수술을 하는 겁니다. 포도를 자르고,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포도 수술을 목적으로 개발된 건 아니죠, 당연히. 포도 수술 정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렇게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조종기라고 해서 조종기를 움직이면 로봇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 떨릴 수 있잖아요. 막 떨릴 수 있습니다. 떨리는 환경을 이 로봇이 이거는 사람이 좀 이제 떨리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좀 죽여주고, 그리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일부러 움직이는 거나 그러면 일부러 움직여주고, 이런 형태로 원격 제어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포도의 껍질을 깔 수 있는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이 3차원으로 보이는 그 카메라를 보고 이제 로봇을 이제 조종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이제 수술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 원격으로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면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고, 이제 웹 카메라와 수술 도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수술 도구를 보시고 이렇게 3차원 영상 화면을 봅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카메라가 실제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생긴,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쓰는 컨솔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간상에서의 파람 동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마스터 장치를 이용해서 이거 이제 가짜 피부인데 가짜 피부를 이렇게 꼬매는 듯한 움직임을 이렇게 사람의 동작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형태로 수술 로봇이 개발되겠죠. 이게 가장 유명한 수술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수술 로봇들이 있는데 짧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요거는 뼈를 깎는 로봇입니다. 뼈를 왜 깎냐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크게 다쳤을 때, 운동을 하다 크게 다치면 더 이상 걷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금속으로 만든 인공뼈, 가짜 뼈, 인공뼈를 대신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의사 선생님이 가공하기에는, 잘라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형상을 로봇이 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T라고 하는 영상을 찍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야 나중에 걸을 때 좋겠다라고 판단이 쓰는 대로 자르면,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자른 각도에 이런 인공 관절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훨씬 더 수술 후에 잘 걷거나 잘 뛰거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척추가 좀 다치면 이제 그 척추를 붙이는, 이 두 개를 붙이는 수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신경도 많고 아주 좁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CT나 MRI를 찍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면 이 외부에 있는 조금 손바닥만한 이 로봇이 여기로 넣으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쭉 깊이 넣으시는, 그래서 거기다 구멍에 스크류를 붙는 이런 수술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술을 직접 하는 로봇인데, 얘는 수술 없이 방사선을 쏴서 몸의 안에 있는 종양이나 특정 위치를 말리는 그런 수술 로봇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암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암이 있는 로봇이라고 암이 있을 때 이 암을 따라가면서 이 방사선이 계속 쏘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몸을 열지 않더라도 이 안에 있는 종양을 죽이는 이런 수술용 로봇이 되고, 문제는 우리가 숨을 쉬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몸이 움직이면 그 몸이 얼마큼 움직이는지 따라 계산을 합니다. 이 바깥에 있는 센서와 이 종양이 있다는 센서 사이의 관계를 예측한 다음에 그걸 따라서 로봇이 종양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위험한 수술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이 막힌다 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혈관이 막히면 되게 위험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럴 때 아주 얇은 와이어라고 하는 것을 쭉 집어넣어서 거기를 뚫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혈관의 형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수술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방향을 꺾기도 어렵고, 그때 이런 로봇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쪽 혈관을 갈지 이쪽 혈관을 갈지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해가면서 수술 3부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 생략을 했고요. 그럼 저희는 뭘 하느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수술용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했던 거는 뭐 뼈를 깎는 로봇, 그다음에 복부에서 수술할 수 있는 로봇, 그다음에 안구, 눈에서 대응될 수 있는 수술 로봇, 아까 바늘에 대한 수술 로봇, 뇌수술용 로봇, 서비스 로봇, 다양한 로봇들도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요 로봇들, 뇌 수술용, 뇌에 있는 수술을 어떻게 제가 수술을 하려고 했는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일공, 또 말이 어려운데 한 개의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환도를 최소화해서 뇌에 있는 수술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뇌에 이렇게 종양이 크게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의 종양이 크게 어떻게 돼요? 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해요? 우리 두개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기를 열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열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열면 환자가 많이 아프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조그맣게 뚫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적 방법과 합쳐서 일반적으로 이만큼 열어야 되는데, 여기 종양이 있으면 구멍을 가능하면 조금만 뚫어서 이 안으로 로봇이 들어가서 수술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좀 저보고 제 엄지손가락 두께만한, 여기 두께만한 거고요. 그 안에 20mm, 그리고 여기 20mm,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10mm, 그 다음에 여기 수술 도구가 있는데, 수술 도구는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해요. 좌우, 위아래, 앞뒤, 회전, 거기다가 이제 그리핀까지, 여기 5개의 자유도 또는 이 흡입기는 4개의 자유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제 엄지손가락만한 거고요. 좀 크게 보이긴 하지만, 여기 카메라는 10mm짜리고 여기는 5mm, 4mm짜리입니다. 4mm. 그래서 요 수술 도구를 만들어서 원격으로, 우리가 원격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의사 선생님들의 직업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의사 선생님이 되게 힘듭니다.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비치처럼 의사 선생님은 앉아서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로봇이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고, 다만 이제 구멍이 최소화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 선생님도 근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만 가고 싶었는데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가상벽이라는 걸 해서 요 이상은 가지 마세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판단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여기 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가상벽도 제시를 해줘서 어떤 젤라틴 같은 이런 어떤 젤리 같은 것을 제거하는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요 안에서 잘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전반적인 로봇이라고 보면, 여기에 이제 로봇이 요 뇌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자동 상대 위치를 계산해서 들어가고, 의료진이 의사 선생님께서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맞춰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요게 아까 지금 되게 커 보이지만 이게 4mm 정도가 되겠고, 지금 좀 여기서 또 요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방향을 맞춰서 이게 뇌라고 가정을 했고요. 뇌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안에 이제 요게 한 5cm 정도 되는데 호두알이나 탁구공보다 조금 큰 상황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명령을 받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로봇들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로봇들을 한번 개발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한 로봇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똑같이 뇌수술 로봇이긴 한데 뇌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뇌가 조금 아래에 있는 로봇을 개발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뇌하수체라고 하는 좀 용어가 어려운데 그 부분은 생략을 이해를 안 해도 되고 요 머리 아래쪽에 종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안에 종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뇌를 엄청나게 다치기 때문에 코로 들어가는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이 들어가는데 이 종양이라는 것이 눈으로는 이게 종양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술을 한 다음에 나중에 MRI라고 하는 장치를 또 찍어서 이게 많이 다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면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MRI인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관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수술 현장에서 MRI를 찍으려고 보니까 우리가 모터라는 것들 그리고 금속들은 MRI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를 하고 수술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MRI라는 장치 안에서 쓸 수 있는 수술 로봇, 여기는 이제 K-메디 허브랑 국립암센터가 지금 같이 공동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개발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이렇게 자기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플라스틱 작통의 로봇을 만들고, 구동기는 조금 떨어져서 만들고, 이제 사람은 아예 바깥에 있어서 수술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K-메디 허브에서는 침대지만 모터가 여기 있어갖고 여기 있는 것들이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쭉 돌려서 여기서 이제 MRI 안에서 로봇이 구동되게, 이렇게 MRI 안에서 구동되게 하는 로봇이 개발됐었고요. 이를 위해서 이렇게 생긴 로봇이 여기는 이제 안에인데 여기 막 기어들도 많고 뭐 와이어도 연결돼서 이 끝단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코로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골을 좀 놨는데 이건 모형 해골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제 의료진의 명령을 받아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서 종양을 이렇게 좌우 위 아래 회전하는 형태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MRI에 대해서 잘 쓰이는 것도 확인했었고요. 조종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이 조종기를 잡고 움직이면 이 로봇이 여기 눌러주고 그러면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코 근처에서 움직이는 수술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를 얘기를 했어요. 단일공 수술용 로봇하고 MRI 수술용 로봇인데 다양한 수술 로봇도 있지만 한두 개만 더 짧게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이제 뼈를 치환하는 수술 로봇, 아까 무릎을 치환하는 수술 로봇을 배운 적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요 엉덩이뼈에 있는 관절을 이제 할 때 뼈를 정확하게 가공하는 수술 로봇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뼈에 부착이 되고 이런 로봇이 뼈에 부착이 돼서 이 뼈를 이렇게 이 뼈에 부착을 하고 이 뼈에 부착돼서 이제 우리가 원하던 CT나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CT를 통해서 만든 형상에 따라 이제 로봇이 이제 가공을 하는 로봇입니다. 뼈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런 로봇들도 있고요. 아까 복강경 수술에서 이 카메라를 이제 전체 로봇도 대체하면 좋겠지만 이 카메라만 대체하는 로봇들도 개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생겨갖고 이 끝에만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돼지인데 돼지에 이제 이 로봇을 설치를 하면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음성 명령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요 수술도구로 따라가라 라고 하면 수술도구를 따라서 이 수술이 진행되는 이런 로봇을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뭐 시간상 관계상 전체를 다 다루기 좀 힘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뭐가 개발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한국에서 개발되어 상용화된 수술 로봇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빈치와 가장 유사하고 아직은 다빈치를 따라가지만 조만간 다빈치보다 훨씬 더 좋은 로봇이 될 거라고 믿는 미래컴퍼니의 레고라는 수술 로봇이 있고요. 큐렉소 이거는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배에서 수술하는 로봇이고, 이건 큐렉소에서는 이제 큐렉소 스파인은 이제 척추용, 솔루션 1은 관절 치환 수술용 뼈를 로봇이 개발되고요. 고형 테크놀로지에서는 제노가이드는 뇌에 아까 종양이 있을 때 바늘을 삽입해서 종양을 제거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이런 로봇을 개발됐었고, 인트로메딕에서는 미로캡인데 여러분들 지금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아마 부모님들 아실 텐데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놓으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최근에 해봤는데 그럴 때 요 조금 작은 이런 카메라를 삼키면 이 카메라가 몸속을 지나가면서 계속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서 내시경을 대체하는 이런 로봇들도 개발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로엔서지칼의 자메닉스는 이제 신장 결석이 생겼을 때 신장 결석을 빼내는 로봇입니다. 요도경으로 들어가서 여기 해부인데 이게 이제 몸으로 들어가서 돌들을 몸속에 있는 돌들을 포집해서 끄집어내는 이런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보면 이게 이제 미래컴퍼니의 레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종기죠. 이 조종기를 2개가 있어서 사람 의사 선생님께서 짚고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이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제어하는 이런 미래컴퍼니의 레고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카메라 하나에 수술 도구 3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정밀하게 잘 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세계 제1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를 깎는 이제 T 솔루션 1 큐렉소죠. 그래서 이게 이제 뼈를 깎는 도구인데 이 뼈를 깎는 도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뼈의 형상을 정확하게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잡고 움직이면 그 동시에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어내서 뼈를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깎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그리고 비구도 삽입하는 이런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수술 로봇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기술적으로 많이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동영상 위주로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개념들이 아직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수술 로봇이 개발되고 있고요. 어떤 특정 로봇들은 효용성이 엄청나게 검증되고 이제는 그 수술에 표준화되고 있는 로봇들도 많고요. 사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수술 로봇 분야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 한국 등이 그 뒤를 바짝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기술은 미국의 기술이나 유럽의 기술과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거는 한국이 아직까지 좀 시장이 작다 보니까 상품화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제 수술방에 쓰이는 데까지 넘어가는 단계가 조금 아직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정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연구자들을 매칭시켜주고 회사랑도 매칭시켜주고 하고 지원도 하고 다양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하지만 조만간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도 일부 기술적으로는 유명하지만 판매도 엄청나게 많이 되는 수술 로봇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을 지원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로봇들보다 훨씬 더 좋은 로봇들을 개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평소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저는 순천 대학중학교 대안입니다. 아까 저 예정외과 수술할 때 그 로봇이 움직이는 영상을 봤는데 그게 그 로봇이 딱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떨리는 걸 봤거든요. 그게 100% 안전한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안정성 문제가 수술 로봇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몸이 들어갈 때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환자가,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추가적으로 다치는 거죠. 다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아까 종양이 들어갈 때 로봇이 떨리는 거는 아마 일시적인 걸 거고, 로봇이 설치된 이후에는 이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설치가 된 이후에는 원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이 그 사람이 움직이는 떨림보다 훨씬 더 줄여서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 중동초등학교에서 온 5학년 김채민이라고 합니다. 평소 의료기기에서 살짝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의료기기를 이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디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요? 진로 관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로봇이나 의료기기를 만들려면 이제 보통은 4개 과가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의공학과, 이렇게 4개 과, 그리고 약간 유사한 과들도 포함해서 이런 과들이 관심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과들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는 얼마나 이 동적 움직임이 안정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이제 잘 동작하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겠고, 전자과는 이 로봇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전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센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있고요. 컴퓨터 공학과는 로봇을 다양한 환경에서 제어하고 최근에 인공지능을 합치는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공학과는 그 의료적 관점에서 의료적 관점에서 사람을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 조금 전에 말했던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랑 이 연결고리를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을 가라고는 얘기 못 드렸고, 그 과들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봉산초등학교 박준우인데요. 아까 방사선을 쏴서 암세포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술 끝나고 부작용이 있어요? 그 방사선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사선이라고 하면 이제 종양만 죽이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피부도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한쪽 방향만 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쓰고 이쪽으로 써서
여기는 이 다른 경로상에 있는 데는 이제 조금 위험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쏘고, 그리고 요 종양 파트만 강하게 쏘는 형태로 하거나, 조금 더 파워가 중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이제 종양만 크게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으면 당연히 정확하게 맞도록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정상세포도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위험하고, 특히 이제 움직이는 경우,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에 잘못 맞힐 가능성이 있는 것, 그걸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저는 광주문학초등학교 이도원 5학년입니다. 혹시 그 이제 수술용 로봇들이 상용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로봇들은 어디에 가서 그 로봇으로 치료를 하고 이제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궁금합니다. 갈수록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로봇들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하는 거냐면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로봇이기 때문에 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아시다시피 수술 로봇이다 보니까 수술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일부 항목은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제 의료보험이 되어 있고, 많은 경우에 의료보험이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 로봇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런 로봇이 수술 결과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걸 꾸준히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정부나 이렇게 의료보험 쪽에서는 그게 그 비용을 댈 만큼 이제 큰지에 대해서 꾸준히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 정도가 수술할 때 더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현재 상황이고요. 이것을 꾸준히 바꿔서 꾸준히 이 수술 로봇이 환자의 수술 결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시해서 이제 조금 더 환자들이 덜 비용을 내고 수술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년초등학교 다니는 김예린입니다. 만약 수술용 로봇을 사용할 때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장점이 없다면 수술할 때 꼭 필요한 조건 등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항상 발표자는 장점만 얘기하죠. 네. 단점은 당연히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왔던 비용이 첫 번째 단점이고요. 비용이 기존의 이제 의료보험을 만약에 어떤 특정 수술이 실제 수술할 때 한 수백만 원이 든다, 수술이. 그때 이제 이런 그 보험을 적용해서 몇십만 원으로 처리가 된다면, 로봇을 했을 때 그게 이제 2배,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한계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제 저희도 노력하는 건데, 기존 수술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로봇을 설치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누워서 의사 선생님이 가서 바로 수술하면 되는데, 로봇을 설치하고 로봇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로봇에 이제 소독도 하고, 이제 랩도 씌우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치도 하고, 이런 시간이 추가가 되면 수술 결과가 좋더라도 이제 환자한테 좀 힘들 때가 있고, 이제 병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런 단점들도 있고, 만에 하나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로봇의 그 장점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수술 로봇을 쓰지 않는 거랑 수술 로봇을 쓰는 경우랑 이제 의사 선생님이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수술 결과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덕초등학교 5학년 오준찬입니다. 지금 이 로봇이 단점으로 말하자면 비용이 되게 큰데 나중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상용화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로봇 연구자들이 지금 수술 로봇 연구자들이 바라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비용이 낮아질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외국에서 개발됐던 다빈치나 이런 로봇들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국내 기술들이 유사한 기술이 돼서 이 비용을 낮추거나 그 로봇이 더 많이 확산이 되면 그 비용이 이제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보험 쪽, 이제 의료보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부에서는 그 수술의 결과가 좋으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면 정말 수술이 잘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 강연해 주신 전남대학교 고성영 교수님의 본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